의지가 굳건한 한 투자자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려 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거대한 농장을 일구어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정성껏 씨를 뿌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수로를 파고 수확물을 저장할 대형 창고까지 모두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작물이 다 익어 수확하려는 결정적인 순간 옆집 이웃이 갑자기 대형 트럭 부대를 동원해 모든 노동의 결실을 실어 가버립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우화처럼 들리지만 현재 일본과 한국이 에너지 전장에서 마주한 가장 생생한 현실입니다. 호주 땅에서 일본이 30년 공들여 쌓아올린 에너지 제국의 초석을 이제 한국 조선소가 가장 비싸고 전략 가치가 높은 상업적 과실로 따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권력 이동과 기술 격차가 이러한 국면을 초래했을까요? 이어지는 심층 분석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차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이 지난 30년간 호주에 구축한 해상 장벽은 어떤 모습인지. 둘째, 왜 이 눈부신 에너지 배당금이 결국 한국의 손에 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이 산업적 대지진이 세계 경제 구도와 우리의 개인적 투자 결정에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계 에너지 지도가 얼마나 천지개벽할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경쟁 장벽이 어디에 있는지 통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드라마를 철저히 이해하려면 먼저 호주의 황야에서 일본이 일궈낸 웅대한 구축 과정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지리와 국운의 관점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살펴보십시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덮여 있고 지하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거의 찾을 수 없어 에너지 자급률이 단 15%라는 위험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산업 문명을 지탱하는 나머지 85%의 에너지를 바다 건너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생존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해외 에너지 자원 장악력에 걸었으며 호주는 그 전략적 퍼즐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지정학을 바꿀 만큼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일본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수많은 투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하며 심해의 불을 상징하는 이크시스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600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입했는데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80조 원이 넘습니다. 80조 원이라는 숫자가 생소하시겠지만 대한민국 1년 국방 총예산이 약 60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즉 일본이 이 가스전 한 곳에 쏟아부은 돈은 한국 군대 전체를 1년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국제석유개발 제서구는 비록 기업이지만 일본 정부는 단 한 주만으로도 중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황금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를 국가 생존의 최고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가스전은 일본 전체 액화 천연가스 수입량의 10%를 공급하며 전력으로 환산하면 일본 전역의 불빛 중 매일 80분 동안은 이 가스전에서 온 에너지로 밝혀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스전을 차지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도전은 심해 지층에 숨겨진 가스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남반구 해저에 89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깔았는데 이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로 인류 공학사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또한 거친 바다 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중앙처리 플랫폼을 건설했는데 이는 파도 위의 현대식 화학 공장과 같으며 120만 배럴의 원유를 담을 수 있는
초대형 저장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998년 탐사권 획득부터 2012년에 과감한 투자 결정, 그리고 2018년 첫 가스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는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우공이사는 식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은 호주 해역에 난공불락의 에너지 장벽을 세웠지만 역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전환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각국이 탄소 중립을 외치며 2050년을 탄소 배출 제로의 종착역으로 설정하자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축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소 후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전혀 생성하지 않는 꿈의 연료 수소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사회로의 진입을 선포하고 수소 기본 전략을 발표하며 누구보다 앞서 이 경제적 레이스를 선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에게 냉혹했습니다. 일본 국내에는 대규모 수준의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시 호주 빅토리아주의 라트로브 밸리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품질이 낮고 수출이 어려워 외면받던 갈탄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이를 가스화하여 대량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거대한 수소에너지 공급망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기술적 난관이 나타났습니다. 수소는 상온상압에서 부피가 너무 커서 해상 운송을 하려면 액체로 변환해야 합니다. 액화된 수소는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어 같은 적재량의 선박으로 8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 있어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수소 액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려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야 합니다. 심우주 공간의 배경 온도가 약 영하 270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 운반선 내부는 우주 깊은 곳과 맞먹는 극저온 환경을 창조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와 비교해보면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에서 액화되는데 이 온도만으로도 일반 금속은 도자기처럼 깨지기 쉬워집니다. 액체 수소는 여기서 영하 91도를 더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이 약 영하 18도인데 이와 오래 접촉하면 심한 동상을 입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얼음보다 144도 더 차갑고 액체 수소는 액화천연가스보다 다시 91도가 더 낮습니다. 절대 영도인 영하 273점, 1호도에 근접한 극한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일반 철강이 유리처럼 변해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도 가루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따라서 액체 수소의 해상 운송은 조선업계의 그리해 베레스트라 불립니다. 일본은 이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여 가와사키 중공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액체 수소 운반선인 스이소 프론티어호를 건조했습니다. 스이소는 일본어로 수소를 뜻하며 개척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2022년 2월 이 배는 9,000km의 항로를 가로질러 호주의 액체 수소를 일본 항구로 성공적으로 운송했습니다. 이는 인류사의 장거이자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 제1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은 향후 30년의 국운을 완벽하게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프라 정책 전략부터 첫 선박 실증까지 일본은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명의 블랙 유머가 시작됩니다. 일본이 공들여 세운 수소 공급망이 수학기에 접어들려는 찰나 가장 큰 이익과 핵심 주문을 가로채는 것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조선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언급한 농장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땅을 일구고 수로를 팠지만 수확물을 시장으로 실어 나를 대형 트럭을은 이웃인 한국이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제적 현상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스이소 프론티어호는 0에서 1로의 기술적 돌파를 이뤄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이 배의 화물창 용량은 단 1250세제곱미터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절반 정도 분량의 액체 수소만 실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과학 실험과 경로 검증을 위한 실증선입니다. 진정한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보온병이 아니라 거대한 보온 탱크 트럭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커피 농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은 30년간 농장을 짓고 보온병으로 커피 한 잔을 배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매일 수만 명분의 커피가 쏟아져 나와 운송이 필요할 때 수만 잔을 한 번에 싣고 보온 효과도 더 좋으며 비용도 저렴한 초대형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쪽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형 보온 트럭 시장을 현재 한국 조선소들이 압도적인 우위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데이터에서 이러한 충격적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전력을 다해 개발 중인 차세대 운반선 용량은 4만 세제곱미터로 예상됩니다. 스위소 프론티어호보다 32배나 커진 놀라운 수치지만 한국의 이 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선형은 곧바로 8만 세제곱미터로 뛰어넘어 일본 규격의 정확히 2배에 달합니다. 해운업계에서 선박이 커질수록 단위당 운송 비용은 낮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택배업에 비유하자면 오토바이로 한 개씩 배달할 때 건당 비용이 5,000원이라면 1톤 트럭으로 100개를 한꺼번에 배달하면 건당 비용은 500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9,000km를 가로질러야 하는 에너지 거물들에게 한국의 8만 세제곱미터급 선박을 선택하는 것은 운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쉘이나 우드사이드 같은 에너지 기업이라면 일본의 보온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대형 탱크 트럭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는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H2 퍼스를 추진하면서 가까운 일본 조선소를 제쳐두고 한국의 한국조선해양과 전략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더욱 극적인 점은 일본 해운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상선 미쓰이조차 액체 수소 운반선 개발 파트너로 자국의 가와사키 중공업 대신 한국 기업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일본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한 수소 인프라 위를 달리는 핵심 운송 수단이 미래에는 한국산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많이 투자한 일본이 상업적 대규모 경쟁에서 한국에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4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한국 조선소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쌓아온 근육 기어크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선의 70% 이상이 한국의 빅3 2호 조선소에서 건조됩니다. 액화천연가스선은 영하 162도의 안정적인 온도 제어가 필수적인 고난도 기술을 요하며 한국은 수십 년간 수백 척의 배를 지으며 화물창 밀봉, 단열재, 극저온 용접 공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마했습니다. 이는 30년간 고급 냉장고를 만든 회사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해졌을 때 약간의 계량만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일본 조선업은 90년대 쇠퇴 이후 고부가 가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대규모 생산 경험을 상실했습니다. 둘째는 초대형화에 대한 설계의 용기와 능력입니다. 배를 크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 역학, 유체 역학, 열 역학을 재정의 하는 작업입니다. 화물창이 1000세제곱미터에서 8만 혹은 16만 세제곱미터로 커지면 배가 흔들릴 때 발생하는 액체 수소의 출렁임, 즉 슬로싱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설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배는 바다 위에서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수백 척의 초대형 유조선과 가스선을 지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강한 설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일본 선박보다 5배나 큰 20만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수소선 로드맵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교한 글로벌 전략 동맹 구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력을 빌리는 것에 능숙합니다. 단순히 독자 개발에 그치지 않고 쉘, 우드사이드, 심지어 일본의 상선 미쓰이까지 끌어들여 표준을 함께 만듭니다. 해상 무역에서 발주처인 에너지 대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쪽이 미래의 산업 표준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국의 기술 규격과 운영 절차에 익숙해지면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환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공무에서 규칙 제정자요로 변모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핵심 기술의 100% 자립화입니다. 액화천연가스선 시대에 한국은 많이 벌었지만 프랑스 기업인 GTT에 막대한 기술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치욕으로 여겨 액체 수소 분야에서는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화물창과 선체 사이에 우주와 같은 진공층을 만들어 열전달을 완벽히 차단하는 선진 진공 단열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4대 선급 인증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소와 디젤을 혼합 연소할 수 있는 힘센 엔진을 개발하여 운송 중 증발하는 수소를 다시 연료로 회수해 낭비를 없앴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실증서는 아직 이러한 고효율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깊은 역사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기술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반드시 마지막에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기초기술인 아르파넷은 미국 군대가 개발했지만 이를 통해 수조 달러의 상업 제국을 건설한 것은 구글과 아마존인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호주에 투입한 80조 원은 실질적으로 미래 수소 시대를 위한 비싼 궤도를 깐 셈입니다. 그들은 외교, 탐사, 인프라 면에서 탁월한 기여를 했지만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운송수단 단계에서 상업적 예리함을 갖춘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선 한국 조선업은 전통적인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 및 표준 독점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액체 수소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6,700억 원으로 일반 선박의 수배에 달해 향후 20년간의 이익 확장 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니라 수백조 원이 걸린 산업 재편의 현장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먼저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술 경로가 시장의 경제적 요구와 정교하게 맞물려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투자자라면 수소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인프라 패권을 보아야 합니다. 향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200척 이상의 대형 액체 수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40조 원 규모의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일본이 닦아놓은 항로를 이용해 신시대의 녹색 황금도를 실어 나르며 시대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호주 근해에서 시작된 이 수소 경쟁은 단순한 한일전이 아니라 탄소 중립 시대의 생존 공간을 다투는 글로벌 공업대국들의 축소판입니다. 일본의 노고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의 결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상업화의 핵심 암호를 쥐는 자만이 최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동아시아 두 강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80조 원 규모의 세계적 도박과 역전극의 실체입니다.